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지도서 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5월 달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지도서 반을 이렇게 4번 하게 될 겁니다. 이제 4주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 중학교 지도서 반을 이제 원래 8주 동안 했었고,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 이제 전반적인 건 이제 다 다룰 건데,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지도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2차 때는 이제 좀 약간 지도서 내용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지만, 지금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이론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5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이론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아니면 좀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룰 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이제 1학년 과정 다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 수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뭐 기하는 이제 조금만, 기하는 작년에도 한 뭐 30분 이상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서 이제 다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지도서반의 오리엔테이션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요 정도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고, 보시면은 고등학교 지도서반 이 지도서 갖고 계실 테니까, 지도서를 이제 보시면 총 6개의 단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은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4단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지도서를 펼치면 뭐 이렇게 쭉쭉 이제 막 1페이지부터 쭉쭉 나와 있는데, 중학교 지도서하고 동아출판 지도서니까 이제 구성은 똑같고, 11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뭐 절대주의,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수학의 특성과 본질이 있어서 이제 8페이지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 절대주의, 중경험주의, 그 다음 뒤에 구성주의, 이런 것들은 뭐 신론 1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11페이지에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방향과 중점 사항이 있는데, 이거 신론 2 최근 개정 2019 개정 증보판에 신론 2에 정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루지 않고 그거를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길 겁니다. 쭉쭉 뒤로 쭉쭉 넘겨서, 그다음에 15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18페이지부터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네요. 1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선정 방향이라고 있죠. 18페이지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또한 수학에, 여기서 이제 수학하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18페이지에 수학의 학습 내용의 단위수 조정에 따라 학습 내용도 재구조화했는데, 2009 개정에서는 수학 1, 수학 2였는데, 이게 이제 원래 고1 1학기 수학, 고1 2학기 수학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합해서 그냥 고등학교 수학 한 과목으로 했고, 수열 지수 로그가 수1으로, 지금 1호 개정 기준으로 수1으로 이동을 했죠. 다른 과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뭐 연립 2차 부등식, 뭐 부분적으로 삭제, 미주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삭제, 뭐 이렇게 삭제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건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내용 체계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 고1로 이제, 여기 이제 굉장히 간단한 내용, 즉 P하고 NPR하고 NCR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가를 보시면 학습 요소, 최대값, 최소값, 연립부등식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됐죠.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 공부 개정에서는 중3 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였으나, 이제는 고1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이제 추가가 됐고, 연립부등식이라는 것도 원래 중학교에서 연립부등식을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이 추가가 됐죠. 이 연립부등식은 실제로 2018학년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기출에서도 본문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이 각각 1개씩 주어진 경우하고 두 2차식 중 한 2차식이 간단히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다루는데 어떤 경우를 다루지 않는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제가 중간중간에 실어놨습니다. 자, 21페이지 기하. 기하를 보면은 일단 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1페이지에 좌표 평면에 나타난 점, 직선, 원과 같은 도형은 대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원을 대수적으로 표현할 때와 즉 해석 기하의 관점이죠. 그리고 종합 기하의 관점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원에 대해서 종합 기하와 이제 해석 기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각각 그 내용을 좀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면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한다. 이게 또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또 연계를 많이 강조를 해요. 아까 이제 그 다항식 부분에서도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또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학교 내용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들이 고1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22페이지 수화 연산. 집합과 명제가 수와 연산에 들어가요. 어쨌든 수와 연산인데 특별히 집합이나 명제는 연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중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연수, 이제 정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실수까지 이제 약간 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연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특이한 게 복소수가 수와 연산에 안 들어가고 복소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문자와식 영역 20페이지에 있는 문자와식 영역에 들어갑니다. 19페이지에 있죠.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복소수는 이제 수 체계에 대해서 집중한다기보다 2차 방정식의 해 범위를 늘려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가우스가 말한 거 있잖아요.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다. 이제 이쪽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복소수는 특별히 2차 방정식과 연계돼서 근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이제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식 영역이 있는 거고 이제 집합과 명제는 약간 연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초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리적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집합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집합적 연산들이 있죠.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밑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22페이지 보시면 집합의 연산 법칙은 아까 연산 얘기했죠. 집합의 연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 이렇게 간단히 다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교 증명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증명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나와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이렇게 명칭이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수학적 기납법인데 요거는 이제 수학 1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여러 내용과 연계하여 집합과 명제, 필요성과 유용성.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확장하는 건데 중학교에서도 대응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응은 중학교에서 말하는 대응은 임의의 대응이 아니라 두 양 사이의 대응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 좁은 범위에서의 대응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는 함수를 대응으로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함수가 이제 우리가 종속에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응은 진짜 임의의 대응이고 중학교에서 말하는 대응은 그냥 양 사이의 대응이니까 사실 양 사이의 대응이 종속이죠. 양 사이의 대응이.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니까 종속 변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교재에서도 종속에서 대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양 사이의 대응이었는데 이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함수 개념은 결국 집합적 함수 단계와 논리적 함수 단계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 집합이라는 개념, 어쨌든 집합적인 것을 토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함수의 개념이 확장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학교를 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1대1 대응, 1대1 함수, 특별히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함수의 인식론적 장애에서도 다뤘었죠. 특별히 학생들이 다뤄야 될 게 세 가지죠. 잘 다뤄야 될 게 일가성, 이거는 함수인 것과 함수 아닌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1대1 함수, 굉장히 다 일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해 보여요. 1대1 대응. 자,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 오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게 어려우니까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대응으로 정의된 함수의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함수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게 중학교에서는 별로 없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응으로 할 때 이제 유의사항에 유용성 인식을 꼭 넣은 게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애초에 종속으로 대응되는 게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교과서에서 그냥 쉽게 실생활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서 그걸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종속의 관점에서 함수 개념을 굉장히 잘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응이라는 측면은 약간 실생활에서 이제 활용되는 거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런 유의사항을 넣고 강조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찾아봐야 돼요. 대응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예를. 그래서 이걸 유의사항에 좀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적어두는 게 좋겠네요. 이제 중학교에서의 함수 개념 제가 적어놨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암기하신 분들은 중학교에서 함수죠.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에, 여기다가 적어놔야 좀 비교가 되겠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이게 중학교에서 함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었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적어놔야 이제 비교하기가 딱 좋겠죠. 고등학교에서의 함수 개념과. 그래서 이게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으시고 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확률과 통계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보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적용되는 상황의 차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를 이제 더해서 계산했고, 그다음에 잇따라 일어나는 거를 곱으로 계산을 했었죠. 확률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요거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잘 적용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스파드의 메타 수준에서 그 예가 실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메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본질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합적 모델에 따른 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교재를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페이지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2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이제 얘는 지우고. 제가 이제 수요일에 이제 기출 해설반 할 때 막 문제 해결 몇 번, 뭐 추론 몇 번,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도서에 그 수학교과 역량, 뭐 혹시 수학교과 역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댓글로 남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문제 해결 1, 2, 3, 4, 뭐 추론 능력 3가지, 창의융합 3가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잘 보셔서 눈에 확실히 익숙해지시고, 제가 간혹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창의융합 몇 번이라든지, 예를 들어 창의융합 2번 얘기했으면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고 해결 방법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교하게 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학교과 역량 6가지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간간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제가 이제 기출해설반에서도 얘기했는데 평가 원칙의 가는 암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28페이지에 평가 원칙 가를 보면 수학과의 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목적에서 학생의 측면과 교사의 측면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학생의 측면에서는 수학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기 좋겠죠. 평가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번 2020학년도에서도 프로젝트 평가가 나왔고 평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뭐 29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론2, 지금 제가 말한 것도 2019 개정 증보판이에요. 신론2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고 30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론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이론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지도서에서도 나온 개념이 있다면 함께 중요성을 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우리가 이제 기출해설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수학 교수학적 상황에서 4가지 교수학적 상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3단계, 뭐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 의사 수학적 개념, 수학적 개념,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 상황, 그다음에 형식화 상황, 타당화 상황, 제도화 상황도 있는데, 이것들은 신론2하고 그다음에 수학 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상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1페이지에 뭐 딘제에 대한 거는 신론1에 다 나와 있죠, 똑같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딘즈가 그 다음 중요해요, 굳이 표현하면. 물론 이게 꼭 완전히 순서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부르소하고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하고 딘즈의 이론은 정말 기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에 실렸죠. 그 다음 32페이지 또 중요한 사람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프로이덴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첫, 둘, 셋, 4번, 즉 5문단이 있는데 4문단에 보면은 여기 심상이라는 측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귀납적 이해와 그 다음에 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나오잖아요. 맨 밑에 2문단에 그 심상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보기를 통한 개념 획득 방법, 요 2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정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3, 4월에 제 수교론 심화반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꼭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수학과 교수학습의 대부분은 이제 신론1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안 나온 게 이제 심상의 구성하고 전형적인 보기를 통한 개념 구성, 이 2가지가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33페이지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에 대한 건 뭐 신론1과 교재 연구에 동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람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죠. 피아제 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카토스도 2020학년도 기입형에 나왔고 피아제는 2019학년도 서술형에 나왔죠. 피아제 하면 뭐 반영적 추상화 얘기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중요하고,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가 워낙 중요한데 안 나온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폴리아가 말했던 귀납추론, 유추, 그 다음에 연역추론이라든가 문제제기도 또 폴리아가 강조를 했죠. 당연히 폴리아 중요합니다. 그 다음 36,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또 중요한 스캠프라든가 37페이지에 바닐레라든가 신론1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비고츠키,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39페이지에 최근의 수학 교수학습 방법인데 팀 성취도 분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중학교 지도서반에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 이건 뭐냐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문제 중심 학습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교육학에서도 좀 PBL 같은 건 좀 많이 다루죠.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 제가 심화반 수업에서도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실 40페이지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거는 프로젝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학습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기반해서 학습하고 그걸 평가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평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거는 프로젝트 할 때 자세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1페이지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본문에서 이번 시험 이제 어차피 뭐 기출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출을 보시면 이번 기출에 과정 중심 평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건 신론 2에 다 자세히 실려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4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5페이지 가시면 이제 연간 지도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1단원, 2단원 해서 총 6단원 그렇게 돼 있어요. 총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은 4단원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쭉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에 단원의 지도상의 유의점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 단원의 지도상의 유의점은 우리가 별책 8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책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하고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만 살펴볼 건데, 단원의 지도상의 유의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복잡한 인수분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해설에 밑줄을 쳐놨죠. 이 문제와 같이 3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이거 기억하면 돼요. 막 복잡한 거 있으면 내림차순으로 만들고 결국 결과는 이거잖아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 전개한 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거는 이제 1호 개정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아마 얘 전개하면은 나오는 식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B 플러스 C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A-C였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다음에 뭐 BC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 A-B, A-C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건 다루지 않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인 어떤 얘가 이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등식의 성질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미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미분으로 풀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밑에 거는. 근데 이제 미분 없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식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x, n 플러스 2, 그다음에 px,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론 2 할 때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얘를 x-3의 n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x 더하기 3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3의 n에 먼저 3 대입해서 식 하나, pq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미분하면 또 식이 하나 또 나와서 거기 이제 3 대입해서 이제 두 1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연립해서 푸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는 좀 미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도서로 가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뭐 나머지 이론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쭉쭉 넘어가면 5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진짜 지도서 페이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게 177페이지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중학교는 막 400페이지씩 있었죠. 56페이지에서 지도상의 왼쪽에 지도상의 유의점을 보시면 중요한 게 5번이 중요하죠. 학생들이 이거 좀 잘 인지하기 어려운 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낮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다뤄요. 근데 중학교에서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까지 다뤘던 거를 이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다루는데 문제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개념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 57페이지의 왼쪽 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왼쪽 8번.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57페이지에 8번. 어차피 이론과 관련되거나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면 되니까. 자, 8번에 중학교에서 학습한 곱셈 공식을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설명할 때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중학교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게 하라는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로 쪼개서 얘랑 다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전개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세제곱에 대한 식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볼까요? 자, 얘도 어때요?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라는 거를 아예 하나의 어떤 항으로 생각을 하면 얘 제곱, 이 A, B 이용해가지고 얘 제곱, 그 다음에 이 A, B, 그 다음에 C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전개 방법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 측면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거니까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왼쪽 맨 아래 보시면 교구로 설명하고 그림이 있잖아요. 이 교구로 설명하고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최근에 그림 그리는 게 좀 안 나온 지가 조금 됐지만 어쨌든 2018학년도에도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샘돌 모델 그림이었죠. 나와 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구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두 번째하고 관련이 있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측면. 우리 정보 처리 관련해서 2020학년도에는 정보 처리 3번. 그래서 공학적 도구를 직접 쓰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교구를 활용한 문제에서도 정보 처리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 잘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게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018학년도 서술형 9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에서 배운 공식. 그러니까 이게 비고치키에 대한 근접 발달 영역, 그다음에 뭐 실질적 발달 수준 이런 문제로 나왔는데 딱 지도하는 방식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 B가 중학교에서 배운 공식을 기억하고 있나요? 해서 바꿔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시험에 또 만약에 교과서 내용이 나온다면 이걸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의 기초에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적어야 돼요. 이걸 안 적으면 감점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지도하느냐. 중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요거 이제 중요한 거 얘기했고, 58페이지로 가시면 5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교과서 부분이죠. 오른쪽 12번 맨 아래 있어요. 오른쪽 12번에 보시면 이때 아래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그 다음에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린트 2페이지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지학사에서는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제곱을 제곱으로 나눌 때 어때요? 그냥 x제곱 더하기 2x-1로 딱 하고 끝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누는 수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오류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했을 때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차수가 같아서 문제죠. 나머지의 차수는
이제 우리가 재수의 차수보다 항상 낮아야 되는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뒤에 설명을 해놨죠.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의 차수는 2차식보다 낮아야 하므로 나머지는 1차식 또는 상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원인을 잘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9페이지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할 때 이제 항등식 얘기하고, 근데 항등식은 뭐 중학교에서도 뭐 얘기했으니까 방정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60페이지. 60페이지 그 왼쪽에 맨 위에 3번을 보면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을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등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거 중학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항등식은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중1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라 지도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거, 결국 방정식과 항등식의 공통점은 결국 등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등호로 이루어진 등식이라는 측면이 공통점이 있지만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죠. 분명한 차이점은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이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지만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된다.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에서는 항등식과 방정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라 지도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뭐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여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1페이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1단원까지 하고 한 타임 끊을 거예요. 1단원까지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61페이지 오른쪽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조립제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얘기할 때 다항식을 이제 직접 나누어서 이제 계산할 텐데, 이게 써볼까요? 간단하게. 자, x-2에 그다음에 2x 세제곱, 이게 참 작네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다음에 5x 플러스 2. 특별히 이거를 지도할 때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에 뭐가 나오냐면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연산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다항식을 뭘로 나눈다? 단항식으로 나누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a 플러스 2b. 이렇게 했는데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얘에서 얘로 나눌 때 얘가 결국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이걸로 나눠서 이게 나오고 나눠서, 그러니까 모든 항으로 나눠가지고 얘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2x 제곱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 2x 제곱이 여기랑 다 곱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랑 곱해서 이 밑에다가 적게 돼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만 있었다면 이거를 얘만 각각만 나누면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원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도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물론 여기에는 약간 숫자 나누기 같은 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나머지 구할 때 이제 곱한 다음에 이제 빼서 나머지 나오잖아요. 요것과 일맥상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를 해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아주 조립제법 할 때 정말 거의 모든 학생이 꼭 경험을 거의 할 것 같은 5개념이 바로 62페이지의 생각과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약간 윗부분에 다음은 여기 사람 얼굴 나오고 있죠. 가인이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때예요.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요게 지금 조리제법으로 나눌 때 오개념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 이거죠. 요거 나누기 다음에 2x 마이너스 1. 오개념이 좀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리제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0을 넣어야 돼요. 차수가 없는 경우에는 0을 넣어야 되겠죠. 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얘가 2분의 1로 적히잖아요, 조리제법은. 근데 조리제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조리제법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죠? 61페이지에. 그 조리제법은 결국 x-a로 나눌 때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제법은 무조건 개수가 1일 때로 상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x-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1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갔을 경우 조리제법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4, 2니까 1,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5 이렇게 적잖아요. 조리제법 쓸 때 이렇게 쓰고 목을 이제 얘를 그대로 갖다 쓰고 나머지를 얘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문제는 얘는 우리가 전개해서 풀어보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얘 딱 계산하면 이게 정확하게 잘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얘를 목으로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나누는 게 뭐다? 2x-1로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 노란색,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얘는 2로 나눠줘야 맞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를 몫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실수, 여기 차수가 하나 없을 때 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실수, 목을 이 녀석으로 목을 하는 경우 이 오개념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좀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근접 발달 영역 4단계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경험을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경험을 하는 내용인데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를 한번 신론에 있었던 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제가 프린트 3페이지에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1단계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합니다. 처음에 이제 조리제법이 도대체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조리제법이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수만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계산하는 기법이니까 이건 학생들이 예를 들어 딘지의 구성의 원리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지도를 해야 돼요. 교사를 지도해서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2단계에서는 이제 교사의 적은 도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을 하겠죠. 조리제법에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조리제법 마스터입니다. 해서 과제 수행이 완전히 발달되어 내면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3페이지 제가 써져 있는 거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 순환되는 탈자동화 단계인데 여기에 설명이 뭐냐면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근접 발달 영역의 순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자 얘처럼 어려움에 봉착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이제 4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를 풀 때 당연히 얘를 목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산했을 때 그냥 얘가 목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만 이해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피아제의 관점에 따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x-a로 나누어 온 것으로 했을 때 학생들은 이거를 분명 도구적 이해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조리제법 하면 무조건 요 나머지 이 표시하고 얘는 목, 얘는 나머지. 그리고 얘는 상수 1차, 2차 순서대로 이렇게 아마 도구적 이해로 이해를 했을 것이고 관계적 이해로 이해를 했다면 조리제법이 예로 나누는 연산이라는 걸 이해해서 이렇게 고친 다음 이걸로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관계적 이해가 안 되고 도구적 이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x-a로 나눴을 때 문제를 풀 때는 방금 제가 얘기한 도구적 이해로 이해한 친구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 친구와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x-a로 나눴을 때는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는 결국 조절이 필요하게 되겠죠. 조절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근접 발달 영역의 4단계의 관점에 따르면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과제를 수행하다가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나는 맞는 줄 알았어요. 확실히 맞는 줄 알고 동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교사는 틀렸대요. 아니, 왜 틀렸을까? 이러면서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셈이라는 거에 고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수정하고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프린트에는 근접 발달 영역만 좀 적었으니까 여기 4페이지에 빈칸 많죠. 그래서 이거는 조절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동화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예를 들어 x-1, x-2 요걸 그냥 여기에는 이제 빼기 자연수만 했을 경우 이것만 이제 지도한 다음 이것만 가르친 다음 교사가 그럼 친구들아 이걸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동안 배웠던 조리제법과 관련해서 동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안 틀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2x-1로 해봐라 하면 얘는 조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못가 나머지를 잘못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이게 1, 2가 유리수로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못가 나머지를 구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몫을 잘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 도구적 이해로만 지도했을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계적 이해를 해서 그래서 조리제법을 지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 검산식으로 나타내고 의미를 생각하게끔 도와줘야지 이게 관계적 이해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조리제법 관련해서는 좀 얘기할 게 좀 있었습니다. 이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4단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동화와 조절, 피아제 균형 이론 생각하시고,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메뉴에 13번 예제 6번으로 돼 있죠. 거기에 2x-1로 나눴을 때 이렇게 검산식을 적고 그 다음에 몫을 변환시켜서 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 네, 그다음 인수분해인데 사실 다항식의 전개의 역의 연산이다. 중학교에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통과입니다. 쭉쭉 통과해서 65페이지.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사실 이겁니다. 이거 9등분 해가지고 약간 좀 크기는 변환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A, B, C, 뭐야? 왜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입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에 도형을 이용한 인수분해 왼쪽 메뉴에 있죠. 이렇게 입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혹시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약간 그려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도형을 이용한 인수분해의 지도 방법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인데, 지도 방법을 보시면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여, 역시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하죠. 수학에서는 사실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 큐브 등의 교구를 이용하는 활동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보 처리 2번을 활용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니까 교구 활용이 들어간다. 중요한 측면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1단원이니까 여기서 한 타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2단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